68세의 평범한 주부가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 만에 재혼했습니다. 모두가 축복했죠. 하지만 그 남자의 가족들이 진짜 노린 것은 그녀의 15억짜리 아파트와 예금이었습니다. 명절날 새 남편의 며느리가 내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에 빠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연락이 끊긴 시동생이 요양원에서 모든 진실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세대의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올해 68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40년 가까이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와는 26에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했죠. 슬하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일찍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려서 지금은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듭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담배도 술도 거의 하지 않았고 저와 딸을 위해 평생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슈퍼마켓이 잘 될 때는 작은 건물도 하나 사고 아파트도 강남에 장만했습니다. 딸 결혼시키고 나니 우리 부부 둘만 남았는데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3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고 사흘 뒤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급히 들어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없는 집은 너무나 컸고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이제 혼자 어떻게 살지 막막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다들 남편과 함께 다니는데 저만 혼자였으니까요. 어느 날 동창회 모임에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너 아직 젊은데 이렇게 혼자 늙어갈 거야? 좋은 사람 소개해줄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이정은 씨였습니다. 69살, 저보다 1살 많았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습니다. 전직 중학교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부인을 5년 전에 암으로 여의었다고 했죠. 자식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결혼해서 분가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정말 신사적이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었고 웃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몇 번 만나다 보니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간 연애를 했고 드디어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을 때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해두셨어요? 요새 그런 사기 많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재산은 나중에 너한테 다 갈 거니까 걱정 마. 딸은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혼식은 조촐하게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이정훈 씨의 아들 내외만 초대했습니다. 아들 내외를 처음 본 날, 저는 약간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 이준석 씨는 40 중반쯤 돼 보였는데 눈빛이 차갑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며느리 신혜진 씨는 겉으로는 밝게 웃었지만 제 집과 옷차림을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재혼 후 저희는 제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전세로 살던 집을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식사하고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3개월째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정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대요.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갚겠다고 하던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3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차용증은 꼭 받아두세요. 이정훈 씨는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왔고 저는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차용증은 아들이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희 집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5천만 원 올려달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애들 학교 때문에 이사 갈 수가 없어요. 혜진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또 망설였습니다. 3천만 원도 아직 안 갚았는데 또 5천만 원이라니. 하지만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짓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꼭 차용증 써주세요. 혜진 씨는 고개를 푹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사이에 저는 총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한 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나중에 주겠다고만 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저에게 다정했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 갔으니까요. 어느 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저는 온종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데 며느리 혜진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요? 혜진 씨는 이정훈 씨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훨씬 낮대요. 어머님 신용이 좋으시니까요. 그래서 어머님 명의로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 저희가 다 갚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출이요? 그건 좀. 이정훈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좀 도와줍시다. 가족끼리 뭐 어때요? 저는 불안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명절 분위기도 있었고 무엇보다 남편의 부탁을 거절하면 사이가 나빠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아들 준석 씨가 대답했습니다. 2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2억이라는 금액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너무 큰 돈인데. 혜진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신 이런 부탁 안 할게요. 결국 저는 다음 주에 은행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혼한 몸,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며칠 뒤 은행에 갔습니다. 이정훈 씨와 며느리가 함께 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고 저는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대출이 아니라 아파트 소유권 이전 동의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대출 서류가 아니잖아요? 혜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게
어머님, 대출 받으려면 담보로 명의를 일시적으로 이전해야 해요. 형식상 그런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명의를 넘기는 거예요.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이정훈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해예요. 그냥 절차상 필요한 거라니까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이건 못해요. 그리고 은행을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렸구나. 재혼도 다정한 말도 모든 게 계획된 거였구나.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을 이렇게까지 속일 수가 있을까? 그날 밤부터 이정훈 씨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창피했고 딸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이정훈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형님이 입원하신 요양원에 같이 가요. 한번 뵙고 싶어 하시네요. 저는 놀랐습니다. 형님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형님이요? 형님이 계셨어요? 이정훈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형님이 30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세요. 그동안 말 안 한 건 죄송해요. 저는 의아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요양원은 낡고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정훈 씨의 형 이정수 씨는 3층 끝방에 계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휠체어에 앉은 마른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형님, 왔어요. 이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고 저를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분이 제 새 아내 박영숙입니다. 이정훈 씨가 소개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나갔습니다. 저와 노인만 남았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세요.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정훈이 일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빽빽하게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훈이가 또 여자를 만났다. 이번엔 부자 과부라고 한다. 준석이가 도와주고 있다. 걱정이다. 3개월 만에 재혼했다고 한다. 이번엔 강남 아파트와 예금이 목표다. 내가 막을 수 없어 너무 괴롭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다. 춘천의 김씨 할머니한테 2억을 가로채고 이혼했다. 그 전에는 인천의 이씨 할머니 1억 5천을 빼돌리고 도망쳤다. 정훈이는 내 동생이지만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갇혀 있어서. 노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 이정훈 씨가 돌아왔습니다. 뭐 하세요? 그는 제 손의 수첩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가져왔어요? 이정훈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꽉 쥐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형님이 주셨어요.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사기꾼이었다는 거예요? 이정훈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형님, 왜 이러세요? 쓸데없는 짓을. 휠체어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훈아, 그만해. 이분은 내가 속인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분한텐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어. 경찰에 신고하면 넌 끝이야. 이정훈 씨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형님은 30년째 이 요양원에 갇혀 계시면서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저는 뒤로 물러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 지금 딸한테 전화할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정훈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진정하세요. 오해예요. 형님이 치매가 있어서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수첩에 다 쓰여 있잖아요. 당신이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고요. 노인이 휠체어를 저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부인, 제 말 들어보세요. 정훈이는 20년 전부터 이런 짓을 해왔어요. 교사 시절에 학부모 돈을 횡령하다가 걸려서 파면당했어요. 그 뒤로 줄곧 혼자 사는 여자들을 속여서 재산을 빼돌렸죠. 첫 번째 부인도 그렇게 만났고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정훈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어차피 증거도 없잖아요. 그 수천만으로 뭘 하겠어요? 노인이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 있어요. 정훈이가 과거에 속인 여자들 명단이랑 통장 사본들이에요. 제가 몰래 모아뒀어요. 이정훈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님, 그는 봉투를 빼앗으려 했지만 제가 먼저 낚아챘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여러 여자들의 이름과 계좌번호, 그리고 이정훈 씨가 받은 돈의 내역이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당신 정말 악마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표정을 바꾸며 비굴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해예요. 과거 일이에요. 지금은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제발 믿어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라고요? 처음부터 제 재산이 목적이었잖아요. 은행에서 명예 이전 서류를 내민 게 우연이었을까요?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지야, 엄마야.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울고 계세요? 엄마가 큰 실수를 했어. 재혼한 남편이 사기꾼이었어. 딸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어디세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절대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서 귀중품이랑 통장 전부 챙기세요. 그리고 문 잠그고 아무도 안 들여보내세요. 제가 내일 비행기 타고 갈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이정훈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도 함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들어오자 돌아봤습니다. 며느리 혜진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해를 푸시죠.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렸다는 걸 다 알았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이정훈 씨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싫어요. 당신 형님한테 다 들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속였는지. 저는 더 이상 당신 거짓말 안 들어요. 아들 준석 씨가 나섰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님은 치매가 있어서 헛소리 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그럼 이것도 헛소리예요?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당신 아버지가 춘천에서, 인천에서 누구한테 얼마를 빼돌렸는지 다 적혀 있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혜진 씨가 봉투를 집어들고 휙 찢어버렸습니다. 이딴 게 무슨 증거예요? 복사본일 뿐이잖아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원본은 안전한 곳에 있어요. 그리고 내일 제 딸이 변호사랑 함께 와요. 당신들 각오하세요. 이정은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결혼한 거 아세요? 부부는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해요. 절반은 내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고 확인해 봤어요. 결혼 전에 작성한 혼전계약서 기억하세요? 거기에 재산 분리 조항이 있어요. 당신은 제 재산에 대한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정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제가 만만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세 사람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또다시 혼자가 되다니. 다음 날 딸이 도착했습니다. 저를 꽉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정신 차려서 다행이야. 딸이 데려온 변호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우선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빌려준 돈도 전부 돌려받을 겁니다. 다음 주에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정은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피해자들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2주 뒤 이정은 씨가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난 15년간 총 9명의 여성을 속여 약 12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혼자 사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돌아가셨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수치심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영숙 씨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서 신고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저는 요양원의 이정수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30년간 마음속으로만 괴로워했던 일을 부인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왜 여기 계세요? 건강하신 것 같은데요.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훈이가 절 여기 가뒀어요. 제가 형사고소하려 하자 억지로 치매 진단서를 만들고 후견인을 자기로 지정했죠. 그리고 요양원에 넣어버렸어요. 30년 전 일이에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럼 형님은 억울하게 갇혀 계셨던 거예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나가면 정훈이가 더 큰 죄를 지을까봐 그냥 여기 있었어요. 이제라도 막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이정수 씨의 후견인을 해제하고 그를 요양원에서 나오게 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3개월 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정은 씨는 사기,
횡령,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 준석 씨와 며느리 혜진 씨도 공범으로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빌려준 돈 1억 원과 결혼 후 빼돌린 돈 5천만 원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올 때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영숙 씨 맞으시죠? 저는 춘천의 김미숙이라고 해요. 저도 이정훈한테 속았던 사람이에요.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속은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바보였어. 너무 외로워서 판단력을 잃었지.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예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슈퍼마켓에 나가서 일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딸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지난 1년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정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인, 실례가 안 된다면 차 한잔 하러 가실래요?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정수 씨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희망찬 청년이었는데 동생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고 했습니다. 동생의 잘못을 덮어주려다 자신도 문제에 휘말렸고 결국 30년을 요양원에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동생을 제때 막지 못한 거예요. 첫 번째 피해자가 나왔을 때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덮어줬어요. 그게 더 큰 죄를 낳았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도 피해자였습니다. 동생 때문에 인생을 잃은 사람이었죠. 형님, 이제라도 새로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정수 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일은 넘은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형님은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날 이후 이정수 씨와 저는 가끔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부인,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부인은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요? 혼자 계속 사시려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다시는 남자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30년 동안 사람들과 단절되어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부인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부인, 제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그냥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친구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진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네, 좋아요. 친구로 지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전통시장에 가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저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수 씨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우리는 남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는데 이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부인,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보았습니다. 네? 저는 부인을 사랑합니다. 재산도 아니고 외로움 때문도 아니고 진심으로 부인이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부담 가지지 마세요.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그냥 친구로 계속 지낼 수 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형님, 저는 아직 두려워요. 또 속을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이정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남은 시간을 두려움 속에서 보낼 순 없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해요. 하지만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요. 이정수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딸도 축복해 주었고 친구들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제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철저하게 재산 분리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이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부인, 아니 여보. 혹시 제가 동생처럼 변할까봐 걱정되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은 그래요. 하지만 형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동생과 다릅니다. 30년 동안 감금되어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남의 것을 빼앗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요. 저는 여보를 지켜드릴 겁니다. 평생토록요. 결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이정수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 재산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작은 연금으로 생활비를 보태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슈퍼마켓을 운영했고 주말에는 등산을 갔습니다. 가끔 딸이 한국에 오면 셋이서 여행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예전 피해자들 중 한 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박영숙 씨, 저희가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정훈한테 속았던 사람들끼리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박영숙 씨도 오시겠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보니 7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이었고 혼자 살다가 이정훈에게 속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속았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 눈물도 흘렸지만 웃음도 많았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행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박영숙 씨 덕분에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용감했던 거예요. 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피해자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는 친구 모임이 되었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봉사활동도 하고 때로는 젊은 세대에게 우리의 경험을 들려주는 강연도 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아요. 조심하세요.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지 마세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차단하지도 마세요. 진실한 사람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어느 겨울날 이정훈 씨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8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5년 만에 가석방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가 제 슈퍼마켓 앞에 나타났습니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몸도 많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형님이 당신과 재혼했다고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형님은 좋은 분이에요. 제가 망쳤지만요.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500만 원이에요. 감옥에서 작업한 돈이에요. 제가 빚진 돈의 일부라도 갚고 싶어서요. 나머지는 평생 갚을게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 돈으로 당신 인생이나 다시 세우세요. 더 이상 남을 속이지 말고요.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이정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동생을 봤어요. 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갚겠다고요. 이정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이 진심으로 뉘우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기회는 줘야죠.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0이 되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73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슈퍼마켓은 젊은 직원에게 맡기고 우리는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손주들 딸의 아이들이 방학 때 오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야. 할머니가 힘들 때 할아버지가 도와주셨거든. 손녀가 말했습니다. 와, 로맨틱하다. 마치 영화 같아요. 저는 이정수 씨를 보았습니다. 그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영화 같지. 하지만 진짜 인생이야. 피해자 모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회원들도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기 피해자들, 혼자 사는 노인들, 그리고 단순히 친구가 필요한 분들까지.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함께 웃습니다. 저는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2번 결혼했어요. 첫 번째는 사기꾼이었죠. 전 재산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싸웠고 이겼어요. 그리고 2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 번 넘어졌다고 영원히 누워있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봄날 저는 이정수 씨와 함께 남산에 올랐습니다. 그가 프러포즈했던 바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뭘요? 저와 결혼한 거요. 제가 복잡한 과거를 가진 여자잖아요. 이정수 씨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복잡한 과거를 가졌다고요? 저를 보세요. 30년을 요양원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둘 다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맞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우리는 함께 서울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인생도 이렇구나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때로는 어둠 속을 헤매지만 결국에는 봄이 온다는 것을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재혼한 지 3년이 되었다. 이정수 씨와의 생활은 평온하고 행복하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 가끔 다투기도 하고 서로 답답할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예전에 나는 완벽한 사랑을 꿈꿨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안다. 완벽한 사랑은 없다는 것을. 다만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사랑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나는 68세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사기꾼에게 속아 전 재산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싸웠고 결국 이겼다. 그리고 70세에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마음이 얼마나 살아있느냐는 것이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사랑하고 웃고 때로는 울고 그리고 다시 일어선다. 이것이 인생이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그 고통스러운 1년을 후회하느냐고.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아니라고. 그 1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지혜롭게 만들었고,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통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지금 저는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라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세대의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